어둠의 시대에 빛나는 동방의 빛.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과학 공부하러 예. 이 저녁에 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물리학 역사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들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동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지역을 좀 바꿔서 이슬람의 물리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예.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면 좀 되게 좀 낯설거든요. 네. 뭐 낯선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뭐 기피한다고 그럴까요?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동네라는 인식이 있죠.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서양 기독교 문명이랑도 대척점에 있는 지역이고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 쪽에서 이야기됐었던 과학을 얘기하다가 예.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정말 찬란한 그 학문, 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그런 학문의 성과 또는 유산이 네. 이게 이슬람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뭐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유럽으로 바로 전승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는 유럽 쪽에서 계속 뽑혀오질 못하고 예, 이슬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뭘까요? 네. 중세 시대?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그럼 과학이 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시대였나요? 그렇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그리스 지나서 뭐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찌됐거나 그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과학이 좀 주춤하더니 중세 서양 기독교 그러니까 뭐 로만 카톨릭 특별히 그쪽이 득세를 하면서부터 과학에 대한 일종의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리와 좀 어긋나거나 예, 혹은 좀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종교의 힘이 워낙에 셌던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제로 그런 과학적 성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시 책인데 책 같은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기 때 그래도 과학자들이 뭐 틀린 얘기긴 하지만 천동설에 대해서도 막 주장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죠. 일단 뭐 천체 운동에 관해서 그 천동설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가지는 어떤 뭐 이데아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지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조물주 절대자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뭐 사회의 통치 체제나 이런 이념들이 예, 모든 것들이 신의 섭리다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 예. 다른 어떤 기준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소위 얘기해서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체제 배반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냥 그래서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명맥을 이어갔던 것이 오늘 이야기할 이슬람 과학. 이슬람의 과학이다. 예, 중동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집트 쪽 네. 많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주로 이집트 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그 추앙받는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이집트에서 인기 있는 예, 과학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인 뭐 그런 정도의. 오늘날로 따지면 뭐 아인슈타인급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일관된 체계로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그 과학적 유산이 이슬람으로 넘어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경로냐면 번역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에 있는 과학 지식들이 이슬람어로 번역이 예. 되면서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 과학 지식들을 흡수하고 그렇죠.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다. 예. 그럼 이슬람의 물리학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뭐 이슬람의 다빈치라는 표현 그런 칭호를 듣는 이븐 알하이삼. 이븐 알하이삼. 알-하이삼. 예, 발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름을 보면 아랍 분이시긴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슬람의 다빈치라고 불려요? 뭐 그런 정도로 정말 빛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뭐 다빈치라고 하는 호칭은 나중에 유럽 애들이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예. 그 이븐 알하이삼의 업적을 이제 다시 네. 유럽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놀란 거죠. 엄청나다 이거 정말. 그리고 정말 다방면으로 업적을 쌓았으니까 네. 당시 이제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많은 쪽 다방면으로 업적을 쌓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견될 만한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흥미롭게 볼 만한 게 이 치수에 관해서. 치수, 예. 물을 다스리는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그 유명한 게 나일강의 범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홍수를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나일강의 물을 한번 조절해 보겠다. 예, 그렇게 제안을 예.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이슬람 출신의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이집트에서 활동을 했다는 그렇죠. 뜻이네. 예. 뭐 그 당시면은 이집트가 이슬람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은 이슬람권이니까. 예. 성공을 했나요? 성공을 했으면 뒤에 예수한템이 없었겠죠. 실패했어요? 그렇죠. 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홍수가 그 거대한 애수한댐으로 겨우 조절이 되는 형편인데 그 당시에 뭐 거기다 피라미드를 세울 수도 없었던 거고 실패를 했죠. 그럼 뭐 이제 나일강에다 뭘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록은 저도 못 찾아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아마 진행을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짐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하신 분이셨네요. 예, 이게 이제 병을 핑계로 물러났는데 네. 이게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거죠. 파라오가 예. 그래서 저거 가둬 그래가지고 가택연금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실패한 공무원이셨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기술부 장관 정도. 그래서 내가 직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그랬다가 쫓겨나서 가택연금 대신. 그러고 나서는 뭐 하셨어요? 중요한 게 광학을 했습니다. 가택연금 중에? 그 전부터 연구를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광학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떻게 거동하는가? 그것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하면은 그 보는 행위 자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그 시각 구조 자체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그 행위가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이 피사체에 맞아서 반사되고 그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 눈에서 어떤 식으로 건 하여간 인식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예, 그 시기에. 미시 물체를 반사해서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럼 광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보일 뭐 수 그렇게 볼 수 있죠. 최소한 기록에 의하면 기록에 남겨진 바로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을 아마 해부를 해봤을 것 같아요. 짐작으로 해보면. 네. 그러면 이 뭐 렌즈 같은 것들을 통과를 해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상이 맺히게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뭐 책도 한 2권 정도 남겨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학에서 그리고 빛에 대한 논고. 제가 예, 뭐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예, 오늘날 사실 우리가 흔히하게에서 뭐 중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에게도 보는 게 뭐냐, 어떻게 보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 다른 업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천동설이 일종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퍼졌던 천동설이 이제 번역이 돼서 예, 이분 알라이삼이라고 하는 예. 사람이 그걸 이제 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거 좀 오류가 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지동설론자들이 천동설이 가지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던 것이고 아마 그것까지 다 보고 내린 결론인지 모르겠는데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동설이 맞지 않는다.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알라이삼은 지동설자였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대한 짐작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놀랄만한 일인데 관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관성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현상이 예. 당시 과학자들에게 좀 흥미로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학에서 대학에 가서 배우는 과목이 4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치는 게 역학이거든요. 어떻게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자연계의 운행 또는 뭐 거동 그 당시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또는 자연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거동하는가, 운행하는가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그 생각이 또는 호기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연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미묘한 현상이 관성이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건 그냥 이제 그 지난번 표현을 때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힘을 멈추려고 하는데 딱 멈춰지지도 않고 그렇죠. 가려고 하는데 싹 가지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이 안에 뭔가 좀 다른 이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그렇죠.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중력과 대기가 없는 그런 것들의 크기가 거의 무시될 만한 우주 공간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면 관성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긴 세월 동안 겪고 나서 성립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중력이 존재하고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예. 그 원리를 쉽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힘 그렇죠. 중에 하나가 예. 관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힘이군요. 예. 관성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인식할 수 없었던 거고 그야말로 굉장히 복잡한 유추를 통해서 추론해내야 됐던 거죠.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당시만 해도 정말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별의별 상상이 다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딱 마찰력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면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엿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태연금에서 풀려요?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상태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갈릴레이랑 비슷한 꼴이죠. 이게 뭐 좀 이게 우픈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가 좀 나려면 사람이 좀 갇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약용 선생님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저기 당진에서 갇혀 계셔가지고 도서 출판 정약용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출간과 업적을 남기셨던 것처럼 이분도 결국은 나일강 치수 실패로 가택연금 내신 후에 많은 연구를 그 안에서 하시고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